두 번째 시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해서 핵심은 이제 이쪽을 보시면 돼요. 시스템 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일을 하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쪽에 단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요약된 레포트를 만들어내거나 주어진 계산식에 의해서 답을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위쪽부터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와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그 의사결정 영역에 대해서 힌트 값을 만들어내는 쪽의 시스템. 보통 이제 중규모 회사들은 여기까지만 있어요. 요 정도 계층까지.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ERP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여기 있거든요. 이제 고도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기업들은 요 위에 단도 있죠. 그러면 최상위 단에는 최고 경영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만을 위한 분석 요약 정보들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이 분석 시스템들 활용하는 것들은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단이나 최고 경영자 시스템 단이나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든요.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쓰는데 여기는 독립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별도로 써요. 대웹인 거죠. 밖에 알려지면 안 되는 최고 경영자 딴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중급 분석과 이제 고급 분석 이러한 분석 과정들이 이제 대별화되고. 어쨌든 맨 아래 단은 TPS라고 해서 거래 처리 시스템. 가장 단순한 개별 기능 시스템이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위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뿌려주는 시스템, 보여주는 시스템 쪽이죠. 위쪽은 밑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정리하는 단의 시스템. 정보 보고 시스템. ERP 같은 게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는. 얘가 지금 모든 기업의 근간 시스템이잖아요. ERP가. 몸체예요, 몸체. 몸체. 공급사슬 관리 시스템은 다른 기업하고 연유하는, 데이터 연유하는 시스템인 거고. 전략정보 시스템도 비슷해요. 폐쇄적인 이제 내부망을 벗어나서 협업할 수 있는 정보 협업을 통해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그죠? 그래서 이제 하위단으로 갈수록 시스템이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규범적이고 단기적이며 하위 관리자가 다루는 쪽 계층 시스템이며 이 반복적 업무들 구조적 업무 쪽이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이 위로 갈수록 장기적인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비구조적인 그런 의사결정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영역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느냐, 추상적이고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필요한 시스템부터 구축을 하느냐 보면 당연히 이쪽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부분부터 완전히 구조화해서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역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런 이제 구축 순서에 대한 내용들도 묻곤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의사결정도 이렇게 나눠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유통 물류가 독자적인 활동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 경계가 모호하죠. 너는 제조기업이다, 너는 유통기업이다, 너는 물류기업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필요한 기능들은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한 몸체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 유통이나 물류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예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케팅이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가 움직였던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보자면 판매 물류 쪽을 보자면 마케팅 전략이 서야 이제 그
물류 전략도 그에 수반하는 물류 전략도 생기는 거예요. 전략 전술이 생기는 거고. 포괄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경영 측면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마케팅, 뭐 재무, 뭐 물류, 뭐 이런 각 부문의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개별 부문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부 영역의 전략이라든지 전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개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그런 내용이죠. 기업에서의 가장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비전, 방향만 있고 모습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걔는 이제 결과물이 없어요. 방향성만 있고, 죽을 때까지 달성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션 부분은 보통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업에서는 비전 정도까지가,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비전이 나와 있잖아요, 기업에. 그 다음에 목표, 이제 구체성이 가해져요. 구체적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행동들은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예요. 그걸 이루기 위한 전술 영역들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전략을 달성시키기 위한 중단기적 전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개별 1일 실행 운영 계획이라고 그냥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지.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커리어 패스가 있죠. 그 커리어 패스들을 보면은 뭐 군인 출신도 있고 경제인 출신도 있고 뭐 법조인 출신도 있고 경제인 출신 많잖아요. 그래서 달성되기 위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한 가지 갖고는 안 되죠, 그죠? 여러 개를 동시 수행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개별 전략을 서포트하는 것들이 있고, 오늘 뭔가를 해야 되죠, 그죠? 기업은 이제 이렇게 구조화해서 전략을 짠다라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건데, 이건 답을 내는 쪽에 대한 지식들. 이거는 답은 아니고 힌트 값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힌트 값을 만들어내는 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이거는 확률 통계 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시간 가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셔도 돼요. 맨 아랫단에 있는 거래 처리 시스템부터 보면 이제 유통이나 물류 쪽, 보통 이제 상적 유통, 뭐 구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들지도 결정이 되는 거고, 다 만들어진 재화를 각 지역으로 몇 개씩 이동시킬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결국은 이 포스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포인트 오브 세일즈, 판매 시점 정보를 가진 자가 힘을 거의 다 가져요. 판매 시점 정보를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도 그 멤버십 카드하고 여러분 뭐 바코드 이렇게 찍어갖고 생성된 포스 정보, 판매 시점 정보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분석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구멍가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판촉 활동이라든지 뭐 매장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온라인의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매장에 들어오면 이 매장에서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매장에 들어왔으며 어떤 동선으로 제품을 찾아가며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 하죠.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근데 그 온라인 매장에서 여러분 검색어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가부터 시작해서 들어오자마자 뭘 검색을 했으며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았고 어떤 카테고리 상품들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갔으며,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어떤 선호하는 그런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다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해요.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이런 애들은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뭐 아마존 고 이런 매장들은 매장 천정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매장 천정에 보면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뭐 개찰구 같은 그런 통로를 지나오면서 그 2차원 바코드, 내 스마트폰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꺼내서 이렇게 인식시키는 순간부터 날 따라다녀요. 뭘 그 매대에서 살려고 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했다가 뺐는지까지도 다 확인한다는 거죠. 그것도 분석을 다 하고. 어쨌든 그 포스 정보를 가지는 자가 모든 활동의 근간 정보를 얻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포스 정보의 하나가 바코드 정보죠. 바코드 정보.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을 잠깐 알아보자. 바코드 시스템은 보통 여러분 매장 가보시면 이렇게 광원 송출기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빛이 나와요. 근데 걔는 광원 송출기 겸 리더기예요. 송출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바로 읽어내는 리더기도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스캐너도.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가 뭐 제품에 있으면 빨간색 광원을 쏘게 되면 이게 반사가 돼요. 바로. 광원 송출기 겸 리더기죠. 리더기 스캐너. 스캐너가 이 반사되는 광량, 검정색은 반사가 많이 안 되겠죠. 흰색은 많이 되고. 그 광량을 이 아날로그의 정보를 끊어지는 이진수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켜요. 원래 아날로그 값은 연속 값이잖아요. 연속 값. 근데 이제 이 아날로그 값을 1과 0이라고 하는 이진수, 컴퓨터가 깜빡깜빡거리는 랜 카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이 깜빡깜빡거리는 신호, 1과 0의 신호로 변환시켜요. 단절되는, 끊어지는 값으로 만들어서 일정 마디를, 이 이진수 값을 일정 마디를 디코딩, 해석을 하면 이게 10진수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이 10진수가 여러분 바코드 밑에 적혀 있는 숫자예요. 그 바코드 심벌을 해석한 10진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죠. 이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숫자, 특정 상품을 식별 목적으로 일정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별 코드를 이 심벌에 맞춰서 넣어 놓은 것들, 심벌화 시켜 놓은 걸 이제 바코드라고 하죠. 막대 모양으로 표현한 것. 일정 마디를 해석해서 7 이렇게 되겠죠. 101100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되겠죠. 바코드 구조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코드라고 치면 처음과 끝에 그 quiet zone이라고 하는 여백이 필요해. 반드시. 이건 이제 그 인식률이, 여백을 확보할 때 인식률이 좋다라는 거죠. 오류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처음에 한 마디, 한 캐릭터, 이 한 마디를 이제 스타트 캐릭터, 마지막을 스탑 캐릭터. 이 한 캐릭터를 읽어서 이 바코드가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인포 데스크 같은 거예요. 인포 같은. 그리고 이제 스타 캐릭터는 이제 해석을 맞춘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2차원 바코드, 1차원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리더기로 요렇게 읽거나 요렇게 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잖아요. 그죠? 양방향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죠. 스타트와 스탑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 스탑. 요 스탑 캐릭터 앞에 하나는 체크 디지트라고 해요. 여기 요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체크 디지트 이렇게 빼놓으시면 좋겠네요. 체크 디지트.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숫자들을 특정 로직에 의해서 연산했을 때 나오는 연산값. 그래서 얘가 진위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체크 디지트. 그러니까 식별 코드, 바코드는 다 체크 디지트가 있어요. 없는 코드는 없어요.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니까. 인터프리테이션 라인은 이 값들을 다 해석해서 숫자로 표현한 이쪽 부분에 적혀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 바코드 안 찍히면 거기 적혀 있는 숫자를
캐시어가 그 단말기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와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스페이스는 여기서 이제 여백이죠. 깜장색 여백. 바는 깜장색이 그죠. 깜장색이 바고 그다음에 흰색이 여백 그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터 캐릭터 갭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릭터가 요렇게 한 캐릭터, 요렇게 한 캐릭터, 요렇게 한 캐릭터 이렇게 되거든요. 이 캐릭터 간의 요 사이에 갭, 빈 공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바코드를 또 구분해요. 연속형 심벌러지냐, 분리형 심벌러지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백이 있으면 단속형, 분리형 심벌러지라고 부르고 여백 없이 바로 이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연속형 심벌러지라고 해요. 나오죠? 여백이 있느냐, 없이 바로 이어서 해석하느냐, 그 차이. 이렇게 여백이 있냐. 근데 대다수 알려지고 많이 쓰여지는 바코드들은 다 연속형이에요. 어쨌든 요만큼은 공간 손실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센서의 그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여백을 줘야만 정확히 인식되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대다수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바코드는 다 연속형이다. 바코드 표시, 소스 마킹하고 인스토어 마킹. 소스 마킹은 이런 거예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이건 뭐 공유기 익스텐더인데 이렇게 제품 만들 때부터 포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포장에 이게 이제 소스 마킹이에요. 이게 마킹이 언제 됐느냐? 생산 마지막 과정에 마킹이 되어 있으면 이걸 소스 마킹이라고 하죠. 이건 대부분 그 표준 바코드, 전 세계 표준 바코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프린팅 되는 순간부터 전 세계에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 뭐 제조업체 상품 코드, 체크디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제품의 대다수, 공산품에 다 붙일 수가 있고 전 세계로 다 사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생산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이 마킹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지 손상치 않는다. 당연하죠. 애초에 이 그 포장의 이미지 그래픽 할 때부터 맞춰서 어느 정도로 해야 예쁠지 어디다가 달아야 예쁠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뭐 이렇게 2차원 바코드도 다 있네요. 웬만하면 2차원 코드죠. 2차원 코드. 판독 오류가 거의 없으나 포장재나 인쇄 방법, 인쇄 색에 대한 주의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스토어 마킹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뭐 버섯이라든지 뭐 파라든지 뭐 파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중량 단위로 이렇게 그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과일 같은 거는 뭐 g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비닐에 담아서 직원을 주면 중량을 계량을 해서 이렇게 바코드 스티커, 그죠? 1차원 바코드 스티커가 나와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 그게 이제 인스토어 마킹이에요. 그건 그 판매 단위별로 바코드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특수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 빼놓고는 뭐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이제 비용이 더 소요가 된다라는 거, 라벨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소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분 판매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인스토어 마킹을 통해서 그 체킹할 수 있는 판매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얘기를 하죠. 근데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공장의 생산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되는 소스 마킹이 다 유리합니다. 마킹의 일반 규정, 전체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확대나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되는데 이 바코드 자체를 이렇게 가로 세로 배율은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율을 유지해야 되고 아까 전에 바코드 논리 영역 봤을 때
여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여백, quiet zone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마련해 둬야 되고요. 그 공간은. 그 다음에 광원의 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바의 색깔은 붉은색 계열은 안 돼요. 광원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바가 빨간색 계열이면 인식을 못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작이 완료된 바코드 원판, 바코드를 찍기 위해서 생성된 원판. 과거에 이제 뭐 도장 찍는 방식으로 본다면 뭐 상하 좌우 구석에 코너 마크가 존재한다. 뭐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올 때 오지선다 만들기 위해서 표현된 내용이니까. 그쵸. 진보된 바코드 2차원 코드라고 하죠. 바를 쓰진 않기 때문에 2차원부터는 코드라고 하죠. 2차원 코드, 3차원 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2차원 코드는 1차원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제 Y축은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죠. 1차원만 사용한다고 해서. 근데 2차원 코드부터는 가로, 세로의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마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원 코드라고 불러요. 가로, 세로 값을, 가로, 세로 좌표 값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1차원 코드보다는 더 많은 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얘는 그 사진 판독을 하죠. 광원에 의한 반사량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진 판독을 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이게 사방향 어느 쪽에서 접근해서 찍어도 다 소프트웨어가 돌려서 인식을 합니다. 전방향 인식이 된다는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이 유실이 됐을 경우, 일정 부분이 유실이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생성된 로직을 바탕으로 그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는데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는 그 사용자 측면에서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요즘에 이제 출석을 2차원 코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출석을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GPS나 뭐 비콘 근처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 교실 옆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2차원 코드를 찍게 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약간 접어가지고 인식을 했는데 선생님이 인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들, 유념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QR하고, 요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QR 코드는 제일 많이 보는 거고요. PDF 417. 얘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저기 그 집에서 이제 큰 폐기물 나오잖아요. 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없을 그런 큰 폐기물 같은 거 나오면 그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인 다음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 폐기물 스티커에 이제 PDF 417 이 2차원 코드가 붙어 있어요. 뭐 시작과 끝은 1차원 코드처럼 생겼죠. 1차원 바코드처럼. 중간만 이제 2차원 코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는 게 요거 두 개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쓴다는 얘기는 얘를 디코딩 했을 때 한글화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다 가로 세로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PDF 417만 시작과 끝이 나무 막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스택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스택형 2차원 코드라고 구분합니다. 구분. 그다음에 세 번째 QR은 일본에서 개발했고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개발해서 쓴다. 그리고 이미지 센싱 방식을 쓴다. 이런 게 1차원 바코드랑 이제 대별되는 내용이고요. 바코드 국제표준 기관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 얘기를 해보면 국제표준으로 얘기하는 거, 사실상의 국제표준은 GS1이라고 해요. 글로벌 스탠다드 1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바코드가 사실상의 국제표준이에요. 사실상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식 표준이 있는데 공식 표준이 사설 표준 기관이 이 사설 표준을 영업을 전 세계에다가 너무 잘해서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이 사설 표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 표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게. 그 국제 표준은 ISO에서 뭐 컨테이너 표준처럼 ISO에서 바코드 표준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GS1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표준 바코드가 실질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민간, 그죠? 그래서 그 아래 GS1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 기구 안에 지금은 이제 GS1 바코드, 뭐 GS1 EAN.com 이런 식으로 하부 부서가 있어요.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 바코드라든지 EDI 표준과 관련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이 GS1 코리아 역할을 대행해주고 있어요. 뭐 GS1 본사는 호주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표준 바코드의 역사, 이건 잠깐 살펴보시면 UPC라고 하는 바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북미 쪽을 기반으로 해서 UPC라고 하는 바코드를 가져다 썼어요. UCC라고 하는 기관에서 밑에 보시면 UCC라고 하는 기관에서 8자리, 12자리 바코드 UPC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자국 소비량의 뭐 6배, 8배에 이르는 뭐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으니까. 그 외에 뭐 유럽 및 아시아들은 EAN이라고 하는 EA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용된 EAN 바코드를 가져다 썼고 우리나라도 그 880이라고 하는 국가 코드를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칸, 그 다음에 뭐 일본은 JAN, 뭐 중국은 CAN 이런 식으로 EAN이라고 하는 EA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영업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전 세계에 다 퍼뜨려 놨죠. 결국 전쟁 끝나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오고 나서 영업권이 굉장히 많고 또 생산 기반이 이제 북미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힘들죠, 운영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영광들, 이 고속 성장과 식민지와 이런 것들 통해서 빨아들이던 그런 자신의 우월감 이런 거에 빠져서 좀 느슨해졌죠. 그죠? 느슨해진 상태. 항상 자기네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다가 항상 자원이 없는, 그죠? 항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이 두 가지를 둘 다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죠. 우리도 이제 방심하면 언젠가 또 그렇게 뭐 일본처럼 되거나 선진국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EAN이라고 하는 이 기관, EA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이 2005년도에 이 UCC라고 하는 기관을 인수합병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로 바코드를 내달라고 하면 그 EAN 코드 기반의 코드 체계를 이렇게 줍니다. 지금 형태는. 그래서 과거에는 뭐 EAN 8, 13, 14 이렇게 코드를 명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GS1, 8, 13, 14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28. GS1을 앞에다 붙여요. 과거에 EAN 이렇게 EAN 13, 14 이렇게 불렀던 것들을. ITF, 그 중에 이제 ITF라고 하는 것은 지금 GS1 14라고 부르거든요. 14, GS1 14. 얘는 이제 GTIN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라고 해서 전자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 코드. 지금 다 전자적으로 다 그 호환될 수 있는 코드를 쓰는데 그 코드를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라고 불러요. 14자리. 이 표준 식별 코드. 그래요.
이 표준 물류 식별 코드 14자리, 이 식별 코드에다가 ITF라고 하는 심볼러지 형태를 결합해서 사용되는 바코드를 ITF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책에서는 GS114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매 계산대에서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소매에 그 뭐 도매나 공급업자가 이제 배달을 해줄 때 초코파이 12개들이 박스가 뭐 50개 들어있는 대박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대박스에 붙어 있는 바코드가 ITF예요. GS1 14 바코드인 거고. 얘는 13자리 기본 바코드 앞에 물류 식별 코드가 하나 더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나 물류 단위 이동에 있어서 건품 및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바코드입니다. 기타 바코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